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완전히 폭파했습니다. 4년 전 개성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더니 우리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걸핏하면 폭파쇼로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뜻일 텐데요. 그게 대한민국을 겨냥한 건지 북한 내부의 인민들을 의식한 건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리 돈 2천억 원 가깝게 들어간 도로를 자기들 멋대로 망가뜨리는 이런 나쁜 버릇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건지요. 오늘 폭파 장면은 군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차정승 기자가 폭파 당시 상황부터 설명드립니다. 검은 비닐로 된 가림막이 경의선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성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군사분계선 지점입니다. 잠시 뒤 붉은 화염과 함께 흙더미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폭발 충격에 도로 옆 전깃줄은 위아래로 흔들렸고 도로는 이내 연기로 뒤덮입니다. 북한은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을 11시 59분 폭파했고 2분 뒤 고성과 금강산을 잇는 동해선에서도 폭약을 터뜨렸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부터 20m인 도로 폭에 맞춰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경의선은 도로를 따라 길이 70m 구간에 동해선은 길이 40m까지 폭약이 깔렸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9일부터 삽과 곡괭이로 도로를 파낸 뒤 구덩이마다 TNT 폭약 수십 킬로그램씩을 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도로 아스팔트를 걷어낼 목적이라면 많지 않은 양이라며 보여주기 쇼를 한 뒤 실제로는 굴착기를 동원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파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는 북한군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르면 내일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폭발을 통해 시각적으로 남북 단절에 극적인 효과를 노린 거라며 이 폭파된 도로에 콘크리트 장벽도 세울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조금 전 보셨습니다만 우리 쪽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폭발력은 강했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중기관총과 고속 유탄 발사기 수십 발로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육로를 날려버린 도발에 대해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파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한 우리 군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북한은 폭파를 강행했습니다. 곧바로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거리에서 폭파한 데다 비산물까지 넘어온 만큼 MDL 이남 100m 떨어진 지점을 향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로 수십 발씩을 발사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무기들은 2km 떨어진 최전방 초소에 배치된 장비들이라며 탄이 튕겨나가는 도비나 소음거리도 감안해 위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군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4년 전의 퇴행적 행태를 반복한다며 도로 폭파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 당국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폭파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엔 1억 3,290만 달러, 우리 돈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금강산 관광시설 무단 철거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까지 단절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폭파쇼를 벌인 이후에도 최전방 접경지에는 크고 작은 폭발음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고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임진각 일대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육로를 폭파한 뒤 2시간이 넘도록 접경지역 일대에선 크고 작은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과 훈련 소리였는데 인근 마을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섭죠. 전쟁 날 것 같고 여기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저희도 이제
사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는데 밖에 나오면 소리가 들려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 당국이 전방 지역 안보 관광을 일시 통제하면서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매표소엔 판매 종료를 알리는 편말이 붙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교류가 끊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착잡한 마음이 들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남북이 복원에 합의한 경의선 육로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길로 쓰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통일로를 5km 정도만 더 달리면 2004년부터 남북을 연결했던 경의선 육로가 나오는데 오늘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20년 만에 단절됐습니다.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김정은은 우리 NSC 격인 국방협의회를 소집했고 김여정은 평양 무인기 침투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김여정은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매일 담화를 발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전방지역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접경 지역엔 해안포가 개방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 부대엔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수백 문이 배치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북한이 도발하면 포탄이 어디까지 날아오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대임 기자, 장사정포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인데요. 특히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 때마다 거론하는 무기로 발사관 12개나 22개를 한 다발로 묶은 형태입니다. 현재 전방에 240mm 방사포 약 200문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량 1개에 발사관이 22개라고 가정하면 한 번에 최대 4,400발의 포탄을 쏠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장사정포가 그럼 남한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죠? 네, 자주포는 서울 북부, 240mm 방사포는 서울 남부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방사포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유도 기능을 탑재한 240mm 방사포를 공개했고 최대 사거리가 100km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mm 방사포는 충청권까지 위협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속 장사정포를 배치해 온 거거든요. 가성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투기로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고 기상의 영향을 안 받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북한과 휴전선 하나를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포탄이 날아오면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3중 방공망을 구축 중입니다. 미사일을 방어하는 상층과 중층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 저층부를 담당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내후년쯤 조기 배치될 계획입니다. 방공망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이 수천 발이 떨어질 경우에 이 방어가 될까요? 피해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북한 장사정포는 산술적으로만 보면 1시간 동안 우리 수도권에 최대 16,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포탄을 전부 요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를 빨리 찾아내 정밀 타격해야 합니다. 그 사이 수도권 피해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지적인 충돌은 실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2014년 북한은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쐈고 탄두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북한군도 맞대응을 하면서 전방 지역에서 국지적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발적 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들은 정밀성도 떨어지고 위력도 떨어지고 낡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들은 굉장히 파괴력이 높고 정확해요. 북한이 우리랑 충돌로 가서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원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비 태세는 아주 충분히 갖춰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신이 각종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런저런 폭로를 이어가던 명태균 씨가 결국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라며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철없는 오빠, 식견이 탁월,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미묘한 파장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명 씨가 왜 이걸 공개했는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SNS에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입니다.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자 김건희 여사로 저장된 인물이 철없이 떠드는 오빠를 용서해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사과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며 의지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언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 이후 대화로 추정되는데 명 씨는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드린 거죠. 명 씨는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자신을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교도소로 보내야죠. 그런 그 정치 브로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거든요. 김 최고위원은 오늘도 명 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명 씨도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명 씨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 자신이 폭로한 인사들의 반박이 나올 때마다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펴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논란에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대화 속의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고 이런 대화가 왜 오갔는지도 일부 밝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메시지를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 속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가 명 씨를 처음 본 자리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기분이 상한 명 씨를 김 여사가 달래기 위한 대화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입당을 앞둔 시점에 당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감안해 김 여사가 읍소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 김 여사가 제3자에게 윤 대통령을 지칭할 땐 선거 전에는 총장님, 선거 후에는 대통령님 또는 남편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주장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실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 중입니다. 각 캠프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출한 업체들을 살펴봤다는데 명 씨 관련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 회계보고 서류 일체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업체가 당원 57만 명 명부를 입수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검토한 서류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등 캠프 4곳이 각각 2~3차례 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불한 걸로 돼 있는데 명 씨가 관여한 업체 P&R이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없었습니다. 홍준표 캠프가 2차례 의뢰한 곳 역시 명 씨 관련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홍준표 대표 쪽에서 그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흔적이 없는 건데 당 관계자는 당원 명부 안심 번호를 사용하고도 캠프 측에서 비용 지불을 안 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당원 명부 사용에 대해선 명 씨가 일반 당원 신분인 만큼 당무감사나 윤리비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미 요구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오던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폭로전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왜 이 시점에 이 대화가 등장한 건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 건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명태균 씨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대화 내용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맞물려서 시작된 논란인데요. 지난달 5일 첫 보도 이후에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고 있는 근거를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김 여사 친오빠 맞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TV조선 취재에서 명 씨 본인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번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는 친오빠가 맞다,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친오빠 김모 씨는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인물로 대선 당시에 김 여사와 접촉하려는 인사들에게 김 여사를 대신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게 친오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 확인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메시지가 오갔습니까? 예,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친오빠 김 씨가 명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좀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좀 과시하는 명 씨의 말을 그래도 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불쾌해하는 명 씨를 김 여사가 다독이는 과정에서 앞서 보신 표현들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명 씨는 왜 이 내용을 지금 공개했습니까? 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그러니까 비판을 명분 삼긴 했지만요. 향후 추가 메시지나 녹취록 공개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폭로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자신과 선을 긋는 데 대한 반발 차원도 좀 있어 보이고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경고를 한다고 수사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대통령실이 오늘 1시간 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대응을 거의 하지 않다가요. 지난주 명 씨의 육성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 대통령 순방 중에 첫 공식 입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폭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수세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을 거란 게 여건이 시각인데요. 대통령실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반응은 좀 의외다 이런 해석이던데 어떻습니까? 예, 평소에 좀 강경 발언을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그런 보도를 봤다 이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주변 인사들에게는 김 여사 메시지 공개에 좀 망연자실한 심정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표되기 이전의 일이라 대응 수위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명 씨 추가 폭로 매일매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대응도 이런 식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딸 다희 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희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 경호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송금한 정황을 파악한 건데요. 검찰은 다희 씨가 왜 이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한 건지 자금의 출처는 어딘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국에 살던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 구입한 서울 양평동 주택입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판 뒤 2억 5천만 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방식을 사용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세나 돈 세탁용 자금 거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법인 거거든요. 다혜 씨는 또 경호처 직원을 통해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남편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다혜 씨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 특혜 채용과 관련해 검찰은 오늘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청와대에서 공연한 국악인들을 기생에 빗댄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SNS를 통해서 이 판을 짜서 공격해도 지치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공연을 한 국악인들을 기생에 빗대 논란이 됐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발언 나흘 만인 어젯밤 9시쯤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본의와 다르게 거칠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드린다는 내용으로 국악 원로들이 국회를 찾아 사과 촉구 회견을 연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사죄 안 하면은 끝까지 저지들은 싸우겠습니다. 오전 문채위 국감에서도 공식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양 의원은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더 진정성 있게 본인께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든 국악인들께 사과를 더 드렸으면 좋겠다고.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약 3시간 뒤 자신의 SNS엔 판을 짜서 탄압하고 공격해도 지치지 않겠다. 무소불처럼 앞으로 진보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양 의원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 6월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취 상태로 윗도리를 벗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김동환 사장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어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과 얼굴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머리로 경찰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 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사장은 빙그레 입사 10년 만인 지난 3월 사장에 올랐습니다. 빙그레는 김 사장 등 3남매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빈부격차 원인을 연구해온 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공동 저술한 저서에 이어서 수상 후 인터뷰에서도 이 한국형 경제 성장 모델을 바람직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황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의 다론 아제모울로, 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국가의 정치 제도가 경제 번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ot causes of why countries fail or succeed.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권력과 진보의 공동 저자들로 포용적 제도가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들이 성공 사례로 주목한 건 한국입니다. I would flag, for example, South Korea, which is where my wife's family is from. Achievements are really remarkable compared to what some other countries have been able to pull off.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 격차가 10배 넘게 벌어진 데는 제도적 차이가 결정적이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했고 이어진 민주화로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South Korean economy picked up speed after democratization and did so in a more healthy way. 다만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납세자가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다는 심판 청구가 쏟아졌는데 5년 새 무려 9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년을 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빌라를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던 A씨의 어머니. 1년 2개월 뒤 빌라를 팔아 양도세는 피했지만 종합부동산세로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어머니 대신 세금이 부당하다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작은 그냥 가게 운영하고 계신데 소득도 별로 없으시거든요. 낼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종부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018년 63건에서 작년 5,830건으로 5년 새 93배 폭증했습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을 포함한 심판 청구 건수는 작년에만 만여 건. 금액으로는 5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심판 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돈도 1조 1,700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에 불복한 110명이 한꺼번에 집단 청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투기를 해가지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최근까지도 종부세 폐지 서명운동에 수천 명이 동참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제가 행정비용을 높이고 조세 왜곡과 불신을 부추기는 만큼 과세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서울의 태릉 스케이트장을 놓고 문화계와 체육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네스코가 조선왕릉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 조선왕릉 안에 태릉 스케이트장이 철거 상황에 놓인 건데요. 체육계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문체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빙상의 상징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은 1971년 지어질 당시 국내 유일의 400m 실내 링크장이었습니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은 인근의 태릉, 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범위 안에 있는 태릉 스케이트장을 2027년까지 이전하기로 유네스코와 약속했습니다. 이미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 링크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마음을 바꿔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다시 알아보겠다고 주장 중입니다. 태릉 스케이트장이 국가대표 훈련장이고 현대문화유산의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존치를 위한 용역 조사를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기구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자본까지 투입해서 유치전을 벌여왔는데 이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지방체육단체들의 표를 의식해 선거가 있는 내년 1월 전에 이전 지역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혹 제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이전 비용에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체육회의 모든 결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해외 동포들도 참가했는데 과거 유럽으로 입양됐던 스페인 선수단 단장이 환갑을 넘긴 나이에 부모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 사연을 이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이인식이라는 이름표를 목에 건 흑백 사진 속의 소년.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105회 전국 체육대회에 스페인 제외국민 선수 단장으로 참가한 니콜라스 데몬 씨입니다. 1962년생인 데몬 씨는 본적지인 서울 녹번동 일대에서 살았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En un orfanato que estaba, creo que era de los Estados Unidos, el colegio donde iba a estudiar, las casas que había, el patio que había. 6살이던 1968년 스위스로 입양되면서 한국에 대한 기억도 끊어졌습니다. No me acuerdo de ninguna familia de aquí de coreano. 스위스에서 만난 새 가족은 스페인으로 이주했고 데몬 씨는 그곳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아들은 건축가, 딸은 변호사로 키웠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에게 살던 집을 팔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은 평생 지울 수 없었습니다. Puede ser indignación, felicidad, puede ser, es que no lo sé, es que no sé lo que diría. Pero lo que sí que me gustaría es, bueno, abrazar para empezar. 몇 해 전 한국 방문 당시엔 부모 관련 정보를 찾는데 실패했던 데몬 씨는 이번에는 꼭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어요.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수수료 문제로 불거진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이 이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선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앱으로 족발 세트를 주문해봤습니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보다 서울시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 4,000원 더 저렴합니다. 배민은 수수료율이 9.8%나 되지만 공공배달앱은 2%에 불과해 음식값도 더 싼 겁니다. 공공배달앱은 배달 플랫폼 3사의 수수료 논란이 시작된 2020년 대항마로 탄생했습니다. 지자체별로 31개나 운영 중이지만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공공배달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배민 이용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가맹 점수. 이곳 광화문을 기준으로 치킨을 주문해보니 배달의 민족에서는 100개가 넘는 매장이 검색되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에선 많게는 31개에서 적게는 1개 매장만 검색이 됩니다. 주문 자체가 배민 쿠팡 아니면은 주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이 마케팅 비용으로 한 해 쓰는 돈은 3천억 원. 반면 공공앱은 지자체별로 수십억 원대 예산만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공공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몰라요. 돈을 안 썼죠, 정부가. 앱만 만든 거예요. 정부는 공공앱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배달비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때문에 SNS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미니 선거이긴 합니다만 총선 이후 첫 선거라 결과에 따라 각 당 대표들의 표정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온 부산 금정을 6번째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6번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께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6번이고 60번이고 600번이고 얼마든지 올 겁니다. 한 대표는 오늘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한 뒤 부산에서 1박 2일을 보낼 계획인데 금정을 빼앗길 경우 당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거란 위기감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하며 유세에 나서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합니다. 전남 영광을 사수해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별도 지원 유세를 하지 않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을 찾아 민주당을 견제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낡은 선거입니다. 영광에서 민주당, 혁신당과 3파전 중인 진보당도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영광 바닥이 바뀌어야 된다. 진짜 이번에는 깨끗한 인물들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장 4곳의 선거 결과가 한 대표의 여당 내 리더십 향방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 대상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명태균 씨 논란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감사원 서울시를 상대로 야당은 윤석열 부부를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국감장이 조롱과 횡포로 얼룩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공개한 문자를 거론하며 철없이 떠드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호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한 거란 대통령실 설명은 과거 윤 대통령 발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과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2022년 대선은 이 김건희 후보와 이 조직본부장은 건진법사, 전략계획본부장은 명태균, 정책본부장은 천공. 여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빠 이렇게는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하여튼 오빠를 찾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법사위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빠가 분명히 우리 대통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또 우기면서 지금 또 여기서 질의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법사위 행포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이 판을 짰다고 주장한 명 씨 발언을 캐물었습니다.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문체위는 김 여사가 관람한 KTV 공연 당시 기획자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입원을 이유로 증인 출석에 불참하자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대표였던 민희진 씨 간의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하이브 측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며 증언에 나선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야 한다고 눈물도 쏟았는데 여야가 노동법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하이브의 다른 자회사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팜 씨가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을 위해 국회 환노위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마음 잘 아시니까.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희 씨는 통역사 없이 참고인 증언을 했습니다. 하이브의 자회사 어두어 소속인 한희 씨는 민희진 어두어 전 대표와 대립한 방시혁 하이브 이장을 겨냥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이 많이 맞으셨어요. 한 몇 번 정도 걔네 맞으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인간으로서 예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져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로비를 찾아 국회에 도착하는 한희 씨의 사진을 찍고 대기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며 국감이 파행했습니다. 상임위를 방기하고 만났다는 말 책임지세요? 그때 위원장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정회한 뒤에도 최 위원장과 박 의원은 장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내줬던 2016년 대선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서 아주 근소하게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급해진 두 후보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를 동시에 찾았습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역 민심이 민감한 석유 수출 증대를 재차 약속했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and we're going to bring prices down. 바이든 정부에서 폭증한 불법 이민자가 합법 이민자에게 타격을 줬다며 흑인과 히스패닉계 표심에도 호소했습니다. And I'll tell you what, our poll numbers have gone through the roof with black and Hispanic. 같은 날 민주당 해리스 후보도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벌써 10번째 방문입니다. 좌파 소유 사태에 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한 트럼프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He is out for unchecked power. He wants to send the military after American citizens. 흑인 남성을 위한 맞춤형 경제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격전지를 챙기며 흑인 표심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겁니다. 특히 해리스 측이 더 급해진 분위기입니다. 최근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율은 48%, 해리스는 46%로 집계됐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뒷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가 이전만 못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해리스의 상승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로봇 옵티머스 일부가 사람의 원격 조종으로 작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T 전문 매체는 테슬라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로봇이 음료를 따라주고 무대 위에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눕니다. What's the hardest thing about being a robot? Trying to learn how to be as human as you guys are.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열린 로봇 택시 행사에서 이 옵티머스 수십 대를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That Optimus is not a canned video. It's not walled off. The Optimus robots will walk among you. 하지만 옵티머스가 인공지능 AI로 스스로 움직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행사 당일 사람이 원격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IT 전문 매체는 옵티머스가 군중 사이를 걷는 것은 AI 기술이지만 나머지 행동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옆에서 원격 신호 장치를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기계마다 말하는 목소리가 모두 달라 사람이 직접 대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ey Optimus, how much of you is AI? That's something you'll have to find out later. 테슬라는 이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인문학의 유발 하라리가 신간을 내놨습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사회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보의 공유와 연결을 힘으로 성장해온 인간 사회에 인공지능이 불러올 변화를 내다본 신작 넥서스로 독자들을 다시 찾은 유발 하라리 교수.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사상 최초로 AI 연구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라리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뛰어난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It's an independent agent and that it will be much more difficult to control this technology than any previous technology we created. 기술 격차가 만들어낼 국가 간 불평등에 더해 최악의 경우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 인공지능이 통제받지 않고 날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ontrol an agent which is more intelligent than you are. The AI could quite easily learn how to manipulate its supposed human masters.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주적인 토론마저 저해하고 있다면서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protect the democratic conversation, you need to know that you're talking with a human being. First step i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is an AI observatory. 인공지능이 하루하루를 바꿔가고 있는 현대사회. 지금껏 없었던 양날의 칼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 석학들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전혀 우아하지 않은 현실이 아름답다는 조폭의 독백이 쓸쓸합니다. 송강호가 던진 즉흥 대사입니다. 원래는 이런 비속어였답니다. 버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 또는 간지를 속되게 이른다. 남한식 줄임말을 이병헌이 금세 써먹습니다. 별걸 다 줄이고 발광이구만. 그건 별다 줄. 지저다 지저. 뭐하고 자빠졌네를 줄인 겁니다. 윤여정의 감탄사에는 이런 영어 자막이 붙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죠.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시인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을 부르짖는 개는 나를 물어뜯었다. 정의를 부르짖는 개는 나를 덮쳤다. 개소리는 지금도 내 엉덩이를 노린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기생집 막말 나흘 만에 국악계에 사과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애초에 했던 말 다시 들어봅니다. 보유자들이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강제 동원의 주체를 무형유산 보유자들로 적시했습니다. 공연 상납의 한 당사자로 물린 원로 국악인들이 반문했죠.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까. 예전 청와대까지 기생집으로 매도당한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모독도 고약합니다. 못된 왕조시대의 판스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총선 때 그는 딸의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에 대거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겠다. 결국 사과하더니 당선되자 언론 악법 추진에 앞장섰습니다. 당내 사선 중진에겐 맛이 갔다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죠. 구태 정치질 지겹다, 공부 좀 해라,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상호 씨. 우 의원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형님 하며 도와달라 해서 가서 도와줬던 사이인데. 대출 의혹 취재 기자에게 했던 하소연과 비슷합니다. 좀 살살하자, 나 진짜 힘들다, 정말 부탁한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한 번만 빼달라. 품성이 어떤 지경인지, 초선의 구태 정치질이 어떤 경지인지 참으로 적나라합니다. 10월 15일 앵커 칼럼 오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 철암 단풍 군락지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오색빛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을 알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순천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강하게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1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이 21도에 그치는 반면 남부지방은 25도 이상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